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탄자니아 웃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정말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을 때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나오는 행복한 반응이죠. 그런데 만약 이 웃음이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입은 웃고 있고 배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는데 멈출 수가 없다면요. 심지어 이 웃음이 바이러스처럼 옆 사람에게 옮겨가고 급기야 한 국가의 학교들을 마비시키고 수천 명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면 믿겨지시나요? 무슨 공포영화 설정 같지만 이건 1962년 지금의 탄자니아, 당시 탕가니카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전대미문이 사건입니다. 사건은 1962년 1월 30일 빅토리아 호수 근처의 카샤샤라는 마을에 있는 한 여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업을 듣던 여학생 3명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선생님들도 애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원래 별것도 아닌 일에 까르르 웃곤 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 말이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웃음이 전교생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전교생 159명 중 95명이 통제 불능의 웃음 발작을 일으켰고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학교는 문을 닫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 이게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자기 마을에 웃음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웃음은 인근 마을로 또 다른 학교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무려 14개의 학교가 폐쇄됐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이한 전염병에 휘말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거 그냥 웃긴 일이 있어서 다 같이 웃은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마약이라도 단체로 먹었나?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혈액, 음식, 뇌척수액까지 싹 다 조사했지만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같은 생물학적 원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더 기묘한 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던 유럽인 교사들은 단 한 명도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특정 지역의 현지인들, 특히 어린 학생들만 타깃이 된 거죠. 이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은 웃음 뒤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거나 공격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이었죠. 도대체 1962년 탄자니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웃음이라는 잔인한 형태로 병이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기괴한 역사는 지금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1962년 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이름은 탄자니아가 아니라 탕가니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묘합니다. 바로 사건 발생 불과 한 달 전인 1961년 12월 9일 탕가니카가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거리마다 독립의 환희로 가득 찼고 모두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국가적 압박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탕가니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생 국가였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당시 기성세대와 정부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독립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 과거 식민지 시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식의 교육적 압박이 학교 현장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언어학자 크리스천 햄펠만은 독립 후 세대의 심리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식민지 피지 배층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나라를 구해야 할 영웅이 되라고 합니다.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조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거라는 무언의 압박? 사춘기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의 교육 체계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식 훈육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화적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집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배우는데 학교에 오면 서구식 규율과 기독교적 도덕관을 강요받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자유로운 삶과 선교, 학교의 엄격한 통제 사이에서 아이들의 정체성은 사정없이 찢겨나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 그냥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이게 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1960년대 탄자니아 사회에서 어린 여학생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힘들다고 하면 조국을 위해 참아라라는 답이 돌아오고 학교에서는 엄격한 규율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음은 터져나갈 것 같은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다면 몸이 대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1962년 카샤샤 여학교에서 터져나온 그 기괴한 웃음은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신체적인 비명이자 처절한 무의식적 저항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가 준 압박을 몸으로 쏟아내고 있었을 뿐이죠. 당시 웃음이 처음 시작된 카샤샤 여학교를 비롯해 피해를 본 대부분의 학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숙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학교의 교육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노동이라는 베네딕트회의 원칙을 학생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주입했습니다. 이게 말이야 좋지. 사실상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서구식 틀에 맞춰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소리였거든요.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빽빽한 일과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개인의 정서적 욕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당시 학교의 훈육 방식입니다. 당시 탄자니아의 선교 학교에서는 매를 드는 체벌이 아주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매를 맞고 규율을 어기면 신체적인 고통이 뒤따랐죠. 2010년대 연구에서도 탄자니아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체벌로 푸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독립 직후인 1960년대는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 이상으로 권위적이고 단호했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춘기 소녀들은 24시간 내내 극심한 공포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가 기숙학교였다는 점입니다. 기숙학교는 증상의 전파에 최적화된 일종의 폐쇄된 생태계입니다. 학생들은 똑같은 식단을 먹고 똑같은 일과를 소화하며 똑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공유합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감정에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환자 역할을 통한 무의식적인 이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가혹한 노동과 엄격한 수업. 여기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아픈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꾀병을 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명의 학생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웃음 섞인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 모습을 본 주변 친구들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저렇게 괴로운데, 나도 쉬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타고 순식간에 집단 전체로 공유된 거죠. 결국 이 웃음은 선교 학교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아이들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웃음 뒤에는 심한 피로감과 실신, 피부 발진이 뒤따랐고 아이들은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구조 속에서 악순환은 18개월이나 지속되었죠.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웃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혔을 때 일어나는 시스템 오류였다는 것을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이한 현상을 현대의학의 돋보기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시 탄자니아의 의료진이었던 랭킨과 필립 박사는 아이들의 뇌척 수액까지 뽑아가며 필사적으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깨끗했죠.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독성 물질도 없었습니다. 결국 현대의학이 내린 진단명은 집단 시민성 질환,
과거에는 집단 히스테리라고 불렸던 병입니다. 이게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컴퓨터에 가해진 정신적 과부하 때문에 하드웨어가 고장 나버린 셈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으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신체 증상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걸 전환장애라고 부르죠. 탄자니아 소녀들의 경우 그 극심한 압박감이 웃음이라는 운동성 발작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힘들면 같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되지, 왜 하필 웃음이야? 그리고 왜 선생님들은 멀쩡했던 건데? 이게 바로 MPI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이 질환은 철저히 사회적 지위가 낮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권한이 없는 집단에서만 발생합니다. 당시 학교의 유럽인 교사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규율을 바꿔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요?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탈출구는 역설적으로 질병이라는 역할을 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야만 비로소 그 지옥 같은 수업과 노동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생리학적으로도 인간은 몇 분 이상 계속 웃는 게 불가능합니다.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키고 근육이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뇌의 회로가 꼬여서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계 오작동이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은 동공이 확장되고 하반신 반사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는 등 중추 신경계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웃고 있지만 몸은 전시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이 웃음 전염병은 개인의 나약함이 만든 해프닝이 아닙니다. 약자들에게만 가해진 가혹한 시스템의 압력이 아이들의 뇌를 집단적으로 붕괴시킨 구조적 참사였던 셈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 60년 전의 비극이 어떻게 현대의 디지털 공간에서 더 정교한 모습으로 부활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1962년에 소녀들이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서로의 웃음을 복사했다면 현대의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라는 가상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 60년 전과 놀랍도록 유사한 현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바로 2020년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틱톡틱 현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청소년들이 투렛 증후군처럼 몸을 떨거나 괴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조사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틱 증상을 공유하는 유명 틱토커나 유튜버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60년 전 탄자니아의 지표 환자가 현대의 인플루언서로 바뀐 것뿐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소셜미디어 유도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1962년의 데이터와 현대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발견되죠. 틱톡틱 환자의 무려 96%가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18.8세였습니다. 1962년 탄자니아의 희생자 대다수가 사춘기 소녀였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탄자니아 소녀들이 독립 직후의 혼란과 엄격한 학교 규율에 짓눌렸다면 현대의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학교 폐쇄,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의 불안감이라는 거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각과 청각을 통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내가 불안할수록 알고리즘은 더 자극적인 증상 영상을 추천하고 뇌는 그 영상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신체로 옮겨옵니다. 그럼 왜 하필 틱이나 웃음 같은 증상일까요? 그건 그 증상들이 가장 시각적으로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시민성 질환은 그 시대가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빌려 나타납니다. 과거의 수녀들이 고양이 소리를 내고 탄자니아 소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면 현대의 아이들은 짧고 강렬한 틱 증상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한계를 표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틱톡틱 현상은 60년 전 탄자니아 웃음 전염병의 21세기 디지털 버전입니다. 장소만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신체적 언어로 쏟아내고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상하실 겁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아이들의 모방 심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설마 또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집단 시민성 질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최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네팔 팔파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남여공학 중학교에서 16세 소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으로 시작됐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무려 31명의 여학생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발작하며 쓰러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의료진은 이걸 전형적인 전환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과학보다 미신이 앞선 마을 공동체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이걸 마녀의 저주라고 믿어버린 거죠. 결국 처음 증상을 보였던 소녀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가족들에 의해 강제 결혼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MPI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사회적 살인으로 번진 셈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0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학생 19명이 집단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당연히 백신 부작용 아니냐며 국가적인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정밀 조사 결과 백신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학생들 사이에서 심리적 전염을 일으킨 전형적인 MPI였던 겁니다.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라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건 오히려 병을 키우는 독이 될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을 공포의 근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 증상이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내 뇌가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보내는 정당한 구조 신호다라고 논리적으로 안심시켜야 뇌의 오작동이 멈추거든요. 또한 이제는 틱톡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나서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증상 영상을 퍼뜨리지 못하게 필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보일 때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연결하는 시스템적인 개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MPI는 개인이 약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정보의 불균형, 사회적 신뢰의 붕괴, 그리고 무너진 정신건강 안전망이 만들어낸 현대판 역병이죠.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1962년의 웃음은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을요. 1962년 탄자니아의 웃음 전염병은 우리에게 매우 묵직한 철학적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들은 왜 하필 웃음이라는 형태의 질병을 선택했을까요? 언어학자 햄펠만은 이 웃음이 결코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고통을 표현할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선택한 마지막 신체적 언어였다고 말합니다. 독립의 압박, 선교 학교의 엄격함,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삶 속에서 웃음은 가장 모순적이면서도 강렬한 저항의 수단이었던 셈이죠. 결국 집단 시민성 질환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도덕적 해이가 만든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시스템이 개인의 정신적 수용 한계를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딜레마의 산물입니다. 1962년의 탄자니아 소녀들이나 2024년의 소셜미디어 세대 모두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생존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비정상적인 탈출구가 바로 이러한 증상들이었습니다. 사회 문제는 단순히 현상을 넘어 그 사회의 가장 적나라한 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탄자니아의 웃음 전염병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취약계층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살기 좋은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적인 심리적 전염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테죠. 1962년 탄자니아 웃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